자, 우리 저기 공간정보 스터디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내용도 제 블로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거에 일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뭘 했었냐 하면은 이 무브뱅크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오리엔탈 황새의 이동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었고요. 잠시만요. 아, 네네. 제가 카톡을 좀 끌게요. 예. 오리엔탈 황새 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받았었고요. 오늘 실습은 이 데이터를 좀 더 다뤄보는 것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글은 지난번에 요 글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은 이제 QGIS MCP 최소 볼록 다각형을 이용한 야생동물 행동권 분석 이 포스트의 내용을 진행하고 이제 이번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터디의 내용은 그 황새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QGIS를 실행시켜서 전 시간에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제 함께 좀 보겠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데이터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은 제가 그 제 기터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제 OSGeoKR이라는 기터브 아이디 검색하시고요. 그 검색 결과에서 이 두 번째 OSGeoKR 이 병영류 기터브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 전체 이 리파지토리 중에서 GN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터브 그 리파지토리를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올려놔가지고 전 시간에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거 지금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요거 클릭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압축 해제하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QGIS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GIS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각자 QGIS 설치돼 있으실 테니까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QGIS 3.10 폴더가 있을 거고요. 해당 폴더에서 QGIS 데스크탑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QGIS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다시 블로그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할 실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실습은 야생동물 행동권 분석의 방법 중에 하나인 MCP라는 기법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MCP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CP는 야생동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이제 그 이동과 관련된 포인트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전체 포인트 데이터를 아우르는 영역 설정에 이제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CP의 약어는 미니멈 컨벡스 폴리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어색하지만 최소 볼록 다각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소 볼록 다각형인 MCP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행동권이고요. 행동권은 홈 레인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주기적으로 서식하고 이동하는 일종의 레인지, 이제 영역을 나타내고요. 그 영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MCP가 하나의 기법이고 이 MCP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KD라고 해가지고 커널 덴서티 이스터미션,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또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이나 연구 사례를 보시면 MCP하고 KD를 가지고 이 좌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행동권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한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KD를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MCP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MCP가 뭔지 알아야 될 텐데요. MCP가 아까 보시면은 미니멈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컨벡스 폴리곤이라는 걸 그리는데 최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린다는 게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컨벡스 폴리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폴리곤은 다각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각형 중에서 어, 이제 크게 우리가 이 다각형을 오목다각형과 볼록다각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내각의 다각형의 내각 중에 하나가 180도를 넘어가면은 그것을 이제 오목다각형으로 정의를 하고요. 다른 말로 이제 컨케이브 폴리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을 볼록다각형, 이제 컨벡스 폴리곤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볼록 다각형은 그러한 다각형들 중에서 주어진 점, 여기서는 이제 야생동물의 이동 좌표가 되겠는데요. 그 좌표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볼록다각형을 미니멈 컨벡스 폴리곤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P를 이용하면은 야생동물 좌표가 잔뜩 있을 때 그 점들을 전부 다 포함하면서 이제 어떤 최소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컨벡스 폴리곤, 볼록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MCP는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컨벡스 헐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컨벡스는 볼록이고요. 헐은 껍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서 컨벡스 헐, CH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두 개는 그냥 also known as,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벡스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체 각이 이렇게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18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 뭐 이런 형태의 다각형이 되겠고, 컨케이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180도를 이제 넘어가는 내각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그 오목 다각형이 되겠죠. QGIS는 기본적으로 컨벡스 폴리곤과 컨케이브 폴리곤을 모두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능은 이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벡스나 이제 컨벡스 검색했더니 이제 그 볼록 껍질이라고 하는 이제 컨벡스 헐하고 미니멈 컨벡스 폴리곤, 그 다음에 터레인 서페이스 컨벡서티, 그 다음에 컨벡스 헐, 뭐 이런 기능들이, 관련 기능들이 이제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케이브로 검색하시면은 K 최글린 이웃과 알파 쉐입이라고 하는 컨케이브 헐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GIS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요. 일단은 그 MCP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내려받으셨거나 전 시간에 받으신 이제 그 오리엔탈 황새 데이터에서 라인 데이터와 폴리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폴리곤 데이터를 한번 올려보겠고요. 자, 이 데이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리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대충 봤을 때 보니까 내가 이 컨벡스 폴리곤을 그린다고 하면은 요렇게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속성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데이터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를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F6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성 값을 이제 즉시 보실 수 있는 상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속성 테이블을 보니까 지금 각각의 이 레코드들이 다 황새의 좌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타임스탬프의 날짜가 있고요. 보시면은 1999년 9월 23일 19시 19분 32초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위도 경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이제 이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그 해당 연구 지역의 UTC, 그러니까 세계 협정시 기준에 맞는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 설정을 통해서 추가된 필드가 여기 보시면 스터디 언더바 TG하고 스터디 언더바 TS라는 두 개의 필드가 이제 포함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MT 플러스 8시간 해가지고 1999년 9월 24일 새벽 3시 19분 32분이 해당 연구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날짜 시간 타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YYYYMM, YYYYMM 이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없으실 텐데 실습을 통해서 제가 추가할 필드 값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편집 모드 전환 버튼을 한번 누르고 필드 삭제를 눌러서 제가 이번 실습에서 저는 그 블로그에 글 남기면서 작업을 했던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필드 값을 삭제해주고 다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을 한번 살펴봤고요. 데이터의 위치 값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해당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XYZ 타일스에서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패널에서 밑에 있는 XYZ 타일스에 오픈스트리트맵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순서를 포인트가 위로 가게 오픈스트리트맵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많이도 다녔어요. 예, 이 황새가 많이도 다녔죠.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포인트의 심볼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빨간색의 뭐 이렇게 두께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요. 비슷한 조건으로 한번 맞춰주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포인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이 심볼 탭으로 간 다음에 잠시만요. 네, 실장님. 예. 아니요, 회사에 있습니다. 네네. 마이크가 안 나오십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색상하고 이제 선색상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은 채우기 색상을 뭐 이렇게 적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크기는 1.5 정도로 포인트를 주고 선 스타일에서 선 굵기는 가는 선에서 0.5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됐죠? 제가 지금 이 블로그에 있는 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북한이 여기에 있고 이쪽이 다 이제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이동하나 보면은 여기 라인 길이 측정해 가지고 직선거리만 살짝 봤더니 이제 킬로미터로 변경하면 2730km 상당히 장거리를 여행하는 이제 황새임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할 작업이
자,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작업은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찍었던 YYYY MM YYYY MM 이렇게 세 개의 필드 값을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이 속성 테이블에 좀 넣어주는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여기 속성 테이블에 이제 보시면은 현재 시간값이 이 타임스탬프와 이제 스터디 언더바 TS 쪽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정보를 황새가 몇 년도에 몇 월에 이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어떤 황새가 몇 월에 가장 많이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면 이 스터디 언더바 TS 필드를 적당히 쪼개서 작업을 하면은 통계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유의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작업하려고 하는 게 YYY라는 필드를 생성을 해서 이 스터디 언더바 TS 쪽에 있는 이 1999까지의 숫자를 하나의 필드로 추가해서 이제 기록을 좀 이렇게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제 하는 방법은 속성에서 좌측에 연필 모양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상단 메뉴에서 새 필드 버튼을 눌러서 YYY 이렇게 하면은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편집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고 바로 필드 계산기 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드 계산기 열기로 가서 새 필드 생성을 YYYY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고요. 출력 필드 유형은 텍스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필드 길이는 연도 4자리를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출력 필드 길이는 4면은 충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표현식에다가 내가 이제 그 스터디 언더바 TS 필드에서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만 잘라서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될 텐데요.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드와 값 쪽에 있는 스터디 언더바 TS를 이렇게 복사를 더블 클릭해서 이 표현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게 이 표현식에서 필드 값을 이제 그 다룰 때는 그 필드 값의 이름에 해당되는 이 스터디 언더바 TS의 양쪽에 더블 커테이션을 이렇게 쳐주면 이거를 필드 값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현재 그 밑에 있는 이 출력 미리 보기에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앞에서 2000까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4자리까지 읽을 수 있는 이제 해당 함수를 검색을 해서 이제 그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은 가운데에서 함수를 검색하시고 우측에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eft를 누르고요. 괄호 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자열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라고 했죠. 그래서 더블 커테이션으로 된 필드명을 두고 한 칸 뗀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여기서 왼쪽에서 몇째 자리까지 읽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숫자 4라고 두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2000만 선택된 결과를 이제 이 YYY 필드에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참고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필드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선택한 객체 한 개만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는데 요거 해제하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맨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YY 필드가 이렇게 쭉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그 원하는 값을 가진 필드를 이렇게 새로 생성해서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구문은 제가 요 블로그 글에 다음과 같이 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MM 필드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월 값을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substring sub
str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대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 메뉴에서 필드 계산기 버튼을 누르고요. 새 필드 생성해서 mm이라고 선언을 하고 출력 필드 유형은 텍스트로 하고요. 출력 필드 길이는 2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에 해당되는 sub, str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니까 스터디 언더바 ts 필드를 더블 쿼테이션으로 감싸서 이제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타트는 전체 문장에서 시작점이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2020-10-04에서 10에 해당되는 값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랭스는 그 여섯 번째 위치에서 몇 번째 길이까지 이제 얻어올 것이기 때문에 10이니까 두 자리 하고 괄호 닫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해당되는 숫자 값을 받아서 이제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스터디 언더바 ts는 출력 미리 보기상에 보시면 2000년 7월 8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07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값이 안 들어갔네요. 제가 뭔가 작업을 잘못했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필드 계산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객체 한 개만 업데이트를 또 체크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돼서 mm 필드를 지정하고 구문을 다시 선언하면 이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하나가 계속 선택이 되어 있는데 객체 선택을 좀 해제해야 되겠어요. 위쪽에 모두 선택 해제를 눌러서 선택한 객체 수를 0으로 만들고 이제 다음 실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필드는 YYYY 필드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습을 위해서 약간 표현식을 복잡하게 좀 짰어요. 복잡하게 좀 짰는데 이거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레프트 함수는 이제 배우신 내용인데요. 보시면 레프트 함수를 써서 스터디 언더바 ts의 7번째 자리까지 읽어온 값에 대해서 7번째 자리까지 읽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값을 저장하냐면 2000-07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를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위해서 replace라는 함수를 써서 이 다시 값이 생략되도록 이렇게 구문을 좀 짠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 해당 그 필드 값에 가장 왼쪽에 있는 7개의 문자를 호출하고 이 다시를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구문이 다음과 같은 구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문을 복사를 해서 다시 필드 계산기를 열어서 YYYY 하고 mm 필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필드 유형을 텍스트로 한 다음에 출력 필드 길이는 6자리로 하고 해당 함수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다음과 같이 이제 YYYY MM YYYY MM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3개 필드를 추가를 했고요. 필드 추가가 전부 다 되셨으면은 화면 좌측에 편집 모드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필드 생성이 됐고 이제 다 이제 추가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전체 포인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몇 월에 이제 그 취득이 됐고 몇 년도에 취득이 됐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포인트 데이터를 이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심볼에서 단일 심볼을 분류 값으로 바꾼 다음에 내가 이제 작업한 YYYY 필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색상 램프가 랜덤 컬러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류 버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색상을 가지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데이터가 몇 년도인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월별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 분류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되겠죠. 월별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월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철새니까 뭔가 이렇게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동을 하고 계절적인 변동이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YYYYMM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데이터의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뭔가 더 분석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필드 값을 추가를 했고요. 이제 다시 그 블로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가 다루고 있는 황새 데이터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마리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마리의 황새 데이터를 지금 합쳐 놓은 상태인데요. 이 분류값 사용해서 값 필드를 이 황새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필드로 선택을 해서 몇 마리의 황새가 있고 분포가 어떤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새들을 구분해주는 구분 식별자, 즉 애니멀 아이덴티파이어, 동물 식별자에 해당되는 필드 값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ind_idnt라는 필드예요. 이 필드. 자, 그래서 이 필드를 선택을 하고 분류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마리의 황새 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반경이 좀 넓어 보이는 애들도 있고 이 객체는 한 여기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는 뭐 여기 굉장히 넓은 것 같고 막 해요. 자, 이런 분포들을 좀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데이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철새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객체수 표시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객체가 몇 개의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현황을 보니까 8885A라는 이제 객체가 전체 4241개 좌표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데이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뭔가 분석하기에 좀 재밌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데이터 중에서 8885A의 그 데이터만 이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실습 자료로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8885에 해당되는 객체만 선택해서 새 파일로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값으로 객체 선택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8885번 객체를 해당 동물 식별자 필드에서 이렇게 영역 정의를 값을 정의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포인트 데이터에서 상단 메뉴에 값으로 객체 선택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8885A라고 했죠. 이 8885A를 보시면 요 해당되는 필드 값에다가 8885A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해당 필드 값에 있는 값임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객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객체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객체 플래시 기능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객체만 이렇게 플래시가 돼서 보여지고요. 객체로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객체로 확대가 돼요. 한 마리의 데이터인데 좌표도 2100개로 상당히 좀 이렇게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지 이 행동권에 대한 분석 개념이나 이제 그 지도화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새 파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이제 별도의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 거고요.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실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오데이터 폴더에다가 8885A 언더바 이제 그 해당 내가 이제 적용할 좌표계의 좌표계를 의미하는 UTM-51N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레이어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내보내기에서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이름은 8885A 언더바 UTM-51N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8885의 그 객체 포인트만 별개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는 여기 좌표계 선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32651을 검색하셔서 나오는 UTM 존 51N 우리 데이터가 지금 여기쯤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UTM 51N에 이 좌표계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좌표계를 바꿔주는 이유는요. 기존의 좌표계가 지리 좌표계, 즉 위경도 좌표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경도 좌표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미터 기반의 투영 좌표계로 지금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행동권을 이렇게 MCP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 행동권에 대한 면적과 둘레 길이가 속성값으로 자동 추가가 되는데요. 그 속성값으로 면적과 둘레 길이가 계산이 되어 추가될 때 그 단위가 이 좌표계의 단위를 따라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MCP를 계산하게 되면은 속성값의 면적과 둘레 길이가 디그리, 각도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곱미터 단위로 추가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계를 바꾸고 이제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데이터의 이제 파일만 이제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UTM-51N이라는 좌표계를 썼는데요. 이 UTM 좌표계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링크글을 좀 달아놨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그리드로 나눈 좌표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존이 50일 이 존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데이터는 사실 50에서 52까지의 존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값인 51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상태입니다. 좌표계를. 참고로 우리는 이 52s라는 존에 이제 남한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TM 좌표계는 전 세계를 6도마다 단위를 나누어서 이제 표현하는 좌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좌표계는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하고 넘어가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글을 좀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식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새로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실습을 이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기존의 포인트 데이터는 레이어 제거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명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은 색상을 먼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단순 마커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크기는 1.5, 선굵기는 0.5,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꾸고 적용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데이터는 뭐 이런 쪽에 좀 많은 것 같고요. 차차 이제 어떤 식인지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습할 데이터가 이렇게 갖춰졌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블로그 이 오늘 학습할 내용의 핵심인 이 최소 경계 도형을 한번 MC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QGIS의 해당 기능은 원래 공식 명칭이 미니멈 바운딩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니멈 바운딩 지오메트리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벡터 도형 밑에 있는 최소 경계 도형을 실행을 해서 해당 기능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최소 경계 도형이 뭔지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각 기능에서 이제 옵션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력 레이어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드가 있어요. 필드는 뭐냐면은 이 속성 테이블에서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전체 MCP를 그릴 때 이 연도별로 뭔가 MCP를 그리고 싶어요. 혹은 월별로 그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연월별로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해당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8885A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이제 MCP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해당 필드를 YYYY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연도별로 이제 MCP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실습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이 도형 유형이 있어요. 이 도형 유형이 크게 인벨롭, 바운딩 박스, 미니멈 오리엔티드 렉탱글, 미니멈 인클로징 서클, 컨벡스 헐. 컨벡스 헐은 미니멈 컨벡스 폴리곤하고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의 도형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인벨롭 바운딩 박스는 전체 도형을 포함하는 말 그대로 그 사각 경계 상자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멈 오리엔티드 렉탱글은 렉탱글인데 이 도형의 이제 장축과 단축을 봐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된 렉탱글을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인클로징 서클은 다음과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원을 하나 그려주는 게 되겠고요. 끝으로 컨벡스 헐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도형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도형 유형은 컨벡스 헐로 지정을 하고요. 연도 필드를 가지고 임시 레이어로 경계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치가 제시가 됩니다. 되게 빨리 처리가 됐죠. 근데 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단순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상을 투명으로 바꾼 다음에 선 굵기는 0.5, 선 스타일은 점선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여기 이제 객체 식별 버튼을 누르고 체크를 해보면은 1998년에는 이제 행동권이 이 정도로 이렇게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속성에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속성에서 보시면은 1998년에는 삭제를 좀 하고, 자, 1998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동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권의 폭이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MCP를 구하면은 면적과 둘레 길이 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면적과 둘레 길이가 아까 투영 좌표계 UTM-51 N에 해당되는 좌표계를 반영해서 미터 값으로 면적과 둘레 길이가 이렇게 계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CP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한번 구해봤던 거고요. 이제 제가 블로그 글에 작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년 월별로 해가지고 YYYY MM
기준으로 해서 MCP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명칭은 8885A의 UTM-51N 투영된 데이터에 대해서 YYYYMM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한 MCP다라는 의미로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MCP를 실행을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필드를 YYYYMM으로 지정을 하고요. 도형 유형은 컴팩스얼로 하고요. 이번에는 경계 도형을 파일로 저장을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뒤에 YYYYMM 언더바 MCP라는 이름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 MCP는 각각의 도형들이 특정 연도의 특정 월을 이제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특정 연도의 특정 월에 언제가 행동권이 가장 넓었는지, 언제가 좁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넓으면은 그때 이제 그만큼 철새 이동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속성 값은 다음과 같이 이제 속성 테이블에 이렇게 면적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면적 값을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보시면은 언제가 이제 행동권이 좀 넓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98년 11월에 행동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요. 한번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 면적이 보시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56만 4,072 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상당히 넓은 이제 면적인데 원래 MCP는 그 좌표들을 아우르는 컴팩스 폴리곤을 최소로 만들기 때문에 행동권을 추정했을 때 행동권 면적이 약간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관련 지식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예산 황새공원 홈페이지에서 황새 이야기라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황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이쪽에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이제 패턴이 좀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황새가 월동지까지 이동하는 전체 거리가 약 3,000km나 되고요. 이 거리를 110일에 걸쳐서 이동하고 하루 이동 거리는 1에서 10km 또는 100km 이상을 이동할 때도 있다라는 이런 그 문헌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참 이 이동 거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권 분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결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처음에 적용했던 이 경계 도형의 이 스타일을 이 마지막으로 구한 MCP의 스타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계 도형에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스타일 복사 모든 스타일 범주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스타일에 붙여넣기 모든 스타일 범주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경계 도형에 있는 그 스타일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추출한 MCP에 이제 스타일 붙여넣기까지 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화면 상단 메뉴의 프로젝트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름으로 데이터가 들어 있잖아요. 이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QGIS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실습을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MCP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스터디에서 준비한 QGIS의 MCP 최소 볼록 다각형을 이용한 야생동물 행동권 분석까지의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공유 중지를 하고 기록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중지를 하겠습니다.